이 무렵 조선은 국내 정치, 외교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일본과는 1876년에 불평등 조약인 조일 수호조교, 즉 강화도 조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였죠. 1882년 7월 조선 조정이 청과 일본 사이에서 망설인 사이에 구식군대가 흥선대원군을 지지하며 서울에서 봉기를 일으키자 이에 호응한 수천 명의 민중이 궁궐에 난입해 정부 관료와 일본 공장을 습격한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당시 민비와 민씨 일족은 일본을 본따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인 장교를 교관을 하는 신식군대를 만드는 등 일본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구식군대와 민족의 불만을 초래했던 것이죠. 이때 민씨 외척들의 요청을 받은 청은 이용장의 의지대로 역시 적극적으로 조선에 개입하였고 이모군란의 진압에도 나서 군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대원군을 텐진으로 끌고 와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을 버리고 이번에는 자신들에게 붙은 민씨 정권을 앞세워 조선의 내정에 적극 관여하기 시작하죠. 이 역시 이용장의 적극적인 대외 정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때부터 조선에서는 4대당이라고 불리는 친청파가 힘을 얻게 됩니다. 이에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884년 12월 이모군란의 사후 처리, 즉 일본 공사관의 일본 경비병 주둔과 배상 등을 위한 재물포 조약에 따라 사과사절로 일본에 건너갔던 박용의 일행은 신일 성향을 가지고 귀국하여 직접적으로 일본의 후원을 받게 되었고 결국 김옥균, 박용호 등의 변법 개합하는 청의 후원을 받은 민씨 정권을 타도하기에 일본 공사관의 도움을 받아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당시 일본 공사관은 청이 프랑스와 베트남의 항구 소유권 분쟁으로 일어났던 청불전쟁의 정지를 뺏긴 틈을 타 본국의 지시를 받고 거사를 추진했던 것이죠. 그러나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나버립니다. 전과 같이 조선의 요청에 청이 파견한 위안스카의 군대에 의해 개화파를 지원하고 있던 일본 수비대가 격파됨으로써 구테타 정권은 겨우 3일 만에 붕괴돼 버렸고 김옥균과 박용현은 일본으로 망명해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조선의 내정, 외교 주도권은 청나라의 손으로 거의 넘어가 버렸고 이로 인해 조선 정부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결정적으로 약해지고 말았죠. 이후 이용장은 텐진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불러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위한답시고 1885년 4월 텐진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향후 변란 등의 중요 사건으로 어느 한쪽이 파병을 할 경우 즉시 상대방에 통보한다. 이 조약은 갑신정변으로 서로 대립했을 망정 향후 전쟁만은 피하자는 일종의 타협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한 한편 출병할 때는 미리 서로 통과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갑신정변은 이후 일본 사상사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당시 일본에는 조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계몽문 노가였으나 중년 이후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만들기도 한 후쿠자와 유키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갑신정변을 일으킨 변법 개화파의 배우이자 후견인이었고 조선의 개화파를 이용한 조선 내부의 반란을 통해 한반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인물이었죠. 후쿠자와는 조선의 젊은이들인 김옥균, 박영용, 유길준, 서재필 등과의 만남을 계기로 조선의 개혁운동을 가장해 친일 인사들에 의한 정부 전복을 위해 이들에게 지원과 자문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당시 후쿠자 유키치는 일본계의 주역이었으며 진취적인 계몽주의자여 자유주의자라고 인식되어 있었고 조선에서도 이미 잘 알려졌던 인물이었기에 이들 조선 청년들은 이토 히로부미나 이노우에 가오루 대신 그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던 것이죠. 후쿠자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 직전의 상황과 흡사하다. 지금 조선이 개혁을 실시한다면 조선은 반드시 당신들이 지향하는 자유주의적인 영세중립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들을 물심양면의 지원과 가문이설로 현혹시켰던 것이었죠. 자유주의적인 영세중립국, 아니 힘없는 중립국, 아니 일본을 위한 이익선. 그러나 당시 열강들의 위협에 노출된 조국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조선의 순진한 청년들은 이 말을 희망을 부르는 매우 고마운 조언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을 노리는 열강들, 그 속에 일본도 있었다는 것을 이들은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갑신정변 당시 후쿠자 유키치는 도공과 폭약 등의 무기를 조달해 이들을 지원하였고, 일본 자유당의 민병대 청년들을 보내 추가 지원하려고 했었지만 이토 히로부미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 그는 이토 히로부미와는 척을 지고 살게 되죠. 어쨌든 갑신정변의 실패로 텐진 조약이 체결되고 정비를 주도한 친일 세력이었던 김옥균이 상하이에서 홍종우에게 암살당한 후 조선에서 다시 능지처참을 당한 일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후쿠자와 유키치도 이를 자신들에 대한 모욕으로 억지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들 입장에선 아주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셈이었죠. 이때부터 후쿠자 유키치는 대륙 진출의 방법을 당시 자신이 주장한 타라론, 즉 일본은 미개한 아시아인에서 탈피하여 서구의 열강처럼 전쟁을 통해 무력으로 청을 굴복시키고 조선을 차지해야 한다 라는 회개한 논리로 둔갑시켜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때부터 조선의 백성이 크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조선의 멸망이다. 조선은 본래 논할 가치가 없다. 우리가 목표로 한 적은 진화, 즉 중국이기 때문에 병사들을 파견해 경성에 주둔 중인 진화 병사들을 몰살시키고 바다 육지로 대거 진화에 진입해 곧바로 북경성을 함락시키자 라며 극단적인 궤변과 망언으로 일본 대정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드디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젠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국수주의자,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같은 군국주의자는 물론 여기에다 당시 일본의 계몽사상계를 대표한다던 후쿠자와 유쿠자 같은 자유주의자들까지도 변절하는 모두 침략전쟁의 홍보원이 되버렸던 것입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에서 연이어 청나라에게 수모를 당한 이후 일본은 이렇듯 무력으로 한반도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야심을 굳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1894년 조선조정의 무능과 부패로 일어난 동학 농민운동의 봉기에 조선 정부가 청에 지원병을 요청했을 때 본격적인 군사다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선에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조선조정이 청에게 출병을 요청했다는 소식은 일본으로 전해져 당시 이토 히로부미 내각은 조선으로 즉시 군을 파견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청도 민씨 정권의 요청으로 속국 보호를 위해 출병하겠다라고 일본에 통보하죠. 그러자 일본은 이러한 청의 통보에 대해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응수합니다. 이때 일본의 논리는 강화도 사건 이후 조일 수호조교에서 조선은 이미 청으로부터 독립했음이 명문화되었다는 것이었죠. 일본과 조선은 독립국으로 대등하게 교제하고 있으니 청의 속국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으며 조일 수호조교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청은 일본의 전쟁으로 대체한 상황은 피하고 싶다는 의사를 알립니다. 다시 말해 큰 코 다치기 전에 물러나라고 일본에 점잖게 허장성세를 부린 것이죠. 그러나 일본은 이를 이런저의 거절을 버리고 청에 출병할 뜻을 강력하게 통보합니다. 그러자 1894년 6월 예즈차오와 댕류창 지휘하에 2,800명의 청병력이 동학 농민운동의 진압을 명분으로 아산에 상륙하게 되었고, 이에 일본도 6월 10일 오시마 요시마사 휘하의 병력 7,000명 중 선발대로 먼저 해군 육전대 430명을 인천에 상륙시킵니다. 여기서 일본의 출병 근거가 된 것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텐진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은 청일 양국이 장래의 조선 출병 조건을 규정해둔 것이었는데 이것이 결국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돼버린 것이죠. 어쨌든 일본과 청이 개입하게 된 것을 본 조선의 농민군은 더 이상의 외세의 개입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894년 6월에 조선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전조에서 철수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일단 사태는 진정되었고 전라도 일대에는 농민 자치체제가 성립되었죠. 결국 이 전주 화약에 의해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 체제할 이유는 없어지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청에 대해 공동으로 반란을 진압하고 공동으로 조선의 내정개혁을 담당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청은 무조건 양쪽의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반대하죠.
그러자 당시 일본 외무대신이었던 무스 무네미스는 조선의 실효성 있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군대를 철수할 수 없다 라며 억지를 부립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제안을 청에게 했을까요? 개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예산 편성이나 조세, 제도의 개정과 같은 복잡한 제도적 정비의 수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개혁이라는 것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일본군과 청군이 대치한 상황에서 일본은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자국의 군대를 절대로 돌릴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청과의 충돌을 유도하기 위해 조선의 개혁을 운운한 일본의 계산된 행동이었죠. 개전 직전 무스 무네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 명분,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개전의 구실을 만들어야 한다. 육군 대신도 해군 대신도 아닌 외무 대신, 즉 외교장관이라는 사람이 전쟁의 구실을 억지로라도 만들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사실 청일전쟁은 청과 일본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청일전쟁이 시작될 무렵부터 여러 가지 간섭을 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 전쟁을 빨리 끝내라, 베이징까지 진격하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청나라는 모든 열강들이 탐내고 있던 먹잇감이었으니까요. 이들은 이 대치 상황을 매우 흥미롭게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무스 무네미스는 나중에 일본이 비판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 개전의 구실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도 이외에도 무스 무네미스는 일본에게는 숨은 영웅이었는지는 몰라도 이렇듯 일본 침략전쟁 초기 교활하기 짝이 없는 외교적 수완을 발휘한 침략전쟁의 선도자였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훗날 러일 전쟁을 승리로 끝낸 일본은 이들 열강들에게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어쨌든 청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일본과 조선의 개혁 작업을 공동으로 한다. 이것은 조선의 종족이라 자처했던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아니면 일본에 밀리듯 자신들만 군대를 철수시킨다. 이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청은 어쩔 수 없이 답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제안한 소위 조선에 대한 개혁 요구, 그것에 관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것이었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어차피 조선에는 친청파가 많아서 일본의 말을 들을 세력이 없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일본의 속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제 일본은 자신들이 노리던 상황이 마침내 도래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즉각 제1차 절교서를 청에 보낸과 동시에 단독으로 조선의 내정 간섭을 강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젠 상황이 치킨 게임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이때 우리는 당시의 국제 환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청은 일본이 러시아의 간섭을 두려워할 것을 계산해 놓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영국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었죠. 이렇듯 청일전쟁은 사실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의 대리전쟁이었습니다. 1894년 7월 16일 마침내 일본은 영국과 영일 통상항해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는 일본이 전쟁을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되죠. 당시 영국은 청과 일본의 전쟁을 틈타 러시아가 남아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 영국은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청을 보고 점차 청을 일본에 비해 약자라고 간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을 지지함으로써 러시아의 남하에 대항하기로 하고 일본의 관세자 접근과 치해법권 개정 요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전쟁을 한다면 영국은 끝까지 일본을 응원하겠다는 일종의 신호였던 것이죠. 당시 영국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남하를 적극 저지하려는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영국의 대리자가 됐습니다. 이런 영국의 자국 이익을 위한 일본 후원은 훗날 러일 전쟁 시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러일 전쟁 전에 이미 이 같은 일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조선 정부에 더욱 강한 요구를 합니다. 즉, 정해진 기한 내에 정부를 개각하고 청에 대한 종속관계를 파기하도록 종용한 것이죠. 만약 7월 20일까지 만족할 만한 회답을 얻지 못할 경우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해 이 기회에 조선 정부의 개혁, 아니 조선을 종속국가시킬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최후통첩 내용은 조선의 입장에서는 몹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조선에는 중국에 대한 뿌리 깊은 사대관념이 상당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결국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해버리고 조선군을 무장해제시킨 후 고종에게 아버지 대원군으로 하여금 국정을 총괄하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이 조선의 내부 구태타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위장하기 위함이었죠. 사실 이 사건은 일본의 독립국이었던 조선의 왕국을 무단으로 점령했던 명백한 도발행위였습니다. 이미 조선 농민군이 철수한 상태여서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명분이 없었는데도 일본군은 조선 왕국을 강제로 점령해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이 조선 왕국을 점령한 일은 일반적으로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갑오개혁이니 뭐니 하는 하나의 사건 정도로만 지금까지 치부되고 말았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변이 아니라 분명히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조선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전쟁 행위였으며 전쟁 단계로의 돌입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선은 군대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저항도 또한 그 어떠한 결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바보처럼 앉아서 가하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질 일이죠. 이때부터 모든 열강들은 사실상 조선을 없는 나라로 취급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청일전쟁 개전 직전에 이렇듯 사실 조일전쟁이 먼저 일어났음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일전쟁은 그에 가을 동학 의병들과의 처절한 전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나라를 통수하던 국왕과 통치자들은 손을 놓고 대신 민중들이 그 엄혹한 전쟁 상황을 홀로 대응했던 것이죠. 이젠 일본의 앞잡이가 된 대원군은 7월 25일 청과의 종속관계를 파기한 뒤 아산에 있는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달라고 일본 측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로써 일본은 외무 대신 무수 무데미스가 그토록 중요시했던 청과의 전쟁을 위한 정당한 명분을 비로소 얻게 되었고 서울에 조선 군대까지 무장시킨 다음 아산 근처에 집결한 청군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하죠. 이제 일본은 명분에서 청나라보다 우월하게 되었고 외교적으로도 전쟁에 대한 면죄부까지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이러한 조선의 새 정부를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고 일본군을 맞을 준비를 시작하게 되죠. 이때부터 양국 간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한반도는 임진왜란에 이어 또다시 중일 양국의 전쟁터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